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부장님, 그게 아니라 항상 저도 강의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선생님들 앞에 서면 항상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전담 없는 6교시를 이렇게 쭉 하고, 이제, 그래서 약간 진이 빠진 상태로 와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아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사실, 요즘에 요 두 개를 넣으면 잘 팔린다고 해서 제가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 코칭이랑 학습 코칭이라는 넣었고요. 실제로는,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어떻게 학습으로 이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듣고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쓴 PPT를 그대로 책에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책 안 보시고 하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화면만 보시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아이들하고 매일 아침에 수업할 때 아이들을 같이 읽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께 시키진 않을게요. 근데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뭐 토론 활동하거나 피구 경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저는 되게 낱말의 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그리고 사고가 언어를 지배한다건 저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것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이어서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 교실 속 언어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 말을 되게 반복적으로 시키고 이 말이 아이들 입에서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가끔 선생님 말 되게 장난스럽게 따라하는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을 자주 섞어서 넣으시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장난스럽게 쓰게 되고 이 말이 가지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교직 경력이 올해로 15년 차가 됐는데요. 제가 신규 발령 받았을 때 그때 당시 교직 상황은 그 이명박 정부였고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전체 일제고사가 그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령받자마자 한 게 뭐냐면 6학년을 발령받았는데 문제집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진짜 아침부터 시작해서 집에 갈 때까지 남겨서 문제집 회독률을 높이고 막 풀게 하고 애들 닥달하고 이런 게 거의 목표였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부를 엄청나게 남들보다 빨리 해야 됐고 더 많이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하는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나에게 독보적인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외우고 압박을 넣고 막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타이트하게 하고 이런 걸 제가 수험 생활에 했던 방식 그대로 아이들에게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성적이 전혀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생각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분이 제 영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꼭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교회를 같이 따라갔습니다. 너무 졸렸는데 거기서 정말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은혜 얘기를 하면서 은혜가 아무리 막 소나기처럼 떨어져도 당신의 마음의 바가지가 뒤집어져 있으면 한 방울도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필터를 어떻게 들었냐면 제가 선생님들도 아이들하고 지낼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많이 쏟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학습 기술과 학습 코칭과 다양한 교육 트렌드를 접목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정작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바가지가 뒤집어져 있으면 내가 말하는 내용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그동안의 교직 생활이 이렇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교실로 돌아와서 아이들의 마음의 바가지를 뒤집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습 코칭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분하고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발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오히려 학습 코칭보다는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나 인권이나 감수성에 대한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지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진짜 쟤 왜 저러지? 쟤 진짜 정말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혹시 저 아이가 놓여있는 환경이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현상, 그 이면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한번 탐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피지컬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영역과 치료의 영역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부터 드릴 부분은 교육의 영역에 놓여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에 이제 방직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갔습니다. 똑같은 기계 설비, 노동자들을 갈아 넣는 환경에서 어떤 공장은 막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바로 옆 공장은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인리 씨는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인리가 저기 사람이 죽어가는 저 공장은 왜 저렇게 많이 사람이 다칠까? 조사를 시작해봤어요.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에는 29명이 사망할 뻔한 사고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칠 만한 위협 존재가 300개나 있었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산업 현장에서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교실에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저거 뛰다가 넘어지겠네 하면 바로 넘어지고, 둘이서 가위바위보 하다가 저러다 한 명 울겠는데 하면 또 울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안전사고 관련돼서는 되게 민감하시고 여러 가지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시는데, 아이들의 감정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저변에 깔려있는 이런 하인리의 법칙은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자, 아이들이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폭력적이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아이, 보호자의 문제가 걱정스러운 아이, 준비물을 절대 안 챙겨오는 아이. 딱 이거 보면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선생님께 한번 생각의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우리 반에 이런 아이가 있다, 혹은 한 아이가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선생님들께서는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전 단언하는데 오은영 박사가 와도 못합니다, 이건. 네,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은영 박사님의 그 핵심은 부모 교육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라서 여기서 부모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 단언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북유럽이고 뭐 미국이고 뭐 다 제가 사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교사는 너무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현상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선생님들께 질문 던져볼게요. 자,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쓴 거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수업 목표가 설득되지 않은 아이, 존중의 언어와 시선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 작은 성공 경험부터 쌓지 못한 실패만 경험한 아이, 준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혼자만 지고 있는 아이. 자,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겠다, 내가 수업에서 뭔가 개선할 수 있겠다, 내가 뭔가 코칭해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혹시 끊임없이 내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는 내가 오늘 수업하려는 수업 목표가 잘 납득되지 않은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수업 목표만 납득되면 수업 방해 행위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이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그렇게 해결한다고 해서 현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학생이 보이는 현상적인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저 아이 인성이 나빠, 쟤는 게을러, 쟤는 부모님의 케어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저런 거야 라고 우리가 단정짓고 끝내면 교사가 아니어도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사라는 어떤 위치, 우리가 스페셜리스트라는 자부심은 이 아이가 보이는 현상 안에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본질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저희가 스페셜리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보는 현상 안에서 이런 본질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학급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아이의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준비물을 잘 안 챙겨온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게으른 놈,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너가 준비물을 챙기는데 어려움이 뭘까?
너가 집에서는 언제 가방을 챙기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하인리 법칙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그 329, 1에 있으면 그 300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살피기 위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한 문제예요. 이 그림 되게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죠? 여기서 뭐가 보이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토끼도 보이고요. 오리도 보이죠. 저는 이제 오리토끼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오리가 보인다고 얘기해도 되고요. 토끼가 보인다고 해도 상관없죠. 아이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애들이 막 이제 막 떠듭니다. 아시죠? 이거 보여주면 막 뭐 오리예요, 토끼예요. 오리가 어딨어? 안 보이는데. 그럼 애들이 와서 나 봐봐 이러면서 막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해 주면 납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네. 내가 처음 봤을 때 관점은 다르지만 오리도 볼 수 있고 토끼도 볼 수 있어요. 다음 사진은 한때 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림이에요. 이제 드레스 논쟁이 엄청 불거졌던 사진인데 저는 이 그림이 황금색과 흰색의 조합으로 보입니다. 자, 벌써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검은색과 파란색의 조합으로 보인다고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손을 가도 되죠? 저는 이 부분이 황금색, 이 부분이 흰색으로 보여요. 근데 어떤 부분은 여기가 검은색, 여기가 파란색으로 보이신대요. 여쭤볼게요. 흰색과 황금색 저와 같은 조합으로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항상 소수거든요, 이분들이. 네, 5명이네요. 역시 소수네요.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분. 자, 여기 지금 이 테이블에 이분만 흰색과 황금색으로 보이시거든요. 그쵸? 자, 여기 남 선생님 그 흰색과 황금색으로 보인다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전혀 납득이 안 되죠. 네네. 흰색과 황금색으로 보이신 선생님, 검은색과 파란색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납득이 되시나요? 전혀 납득이 안 되죠. 이거 하면 이제 학급에서 내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교실에서 바로 전쟁터가 일어납니다. 특히 흰색과 황금색의 조합을 가장 소수가 봐요. 그러니까 검은색과 파란색이 훨씬 다수입니다. 그래서 흰색과 황금색을 보는 아이들이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진짜 흰색과 황금색이라고. 너네 선생님이랑 짠 거 아니냐? 막 난리가 납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은 이제 LED 화면으로 색을 비춰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 색을 인식하는 방식을 빛의 색으로 인식할 것이냐, 원색으로 인식할 것이냐 차이예요. 그래서 좀 슬픈 얘기인데 최근 세대일수록 흰색과 황금색으로 볼 여지가 더 많습니다. 빛으로 색을 인식하거든요. 네, 여러분 늙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슬픈 거예요. 우리는 원색을 더 많이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디지털화된 색을 더 많이 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디지털로 구현된 색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혹은 너의 의견 잘못됐어. 넌 소수니까 입 다물고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어떻게 설득한다? 설득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납득할 수 없어도 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볼테르가 했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싸우겠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드레스 이제 보시면은 검은색과 파란색으로 보시는 분은 이제 이쪽 면을 더 강하게 보시는 거고 흰색과 황금색 손을 조심해야겠어요. 흰색과 황금색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 라인을 더 가깝게 보시는 거죠. 이것도 이제 되게 유명한 논쟁입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핑크색과 흰색의 조합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회색과 민트로 보인대요. 자, 회색과 민트로 보이신다. 네. 핑크색과 흰색으로 보이신다. 네. 이게 또 다르죠. 아까는 소수였던 선생님이 이제 주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색은 이렇습니다. 네. 실제 색은 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하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의견이 다 우리 반 안에 공존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토의할 때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불만이 뭔지 아세요? 막 찾아와요. 선생님, 여학생들이 제 의견 안 받아줘요. 그럼 여학생들이 막 찾아와요. 선생님, 쟤 정말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일단 첫 의견은 절대 비판 금지예요. 저희 반에서는 아무리 엉뚱한 의견도 처음으로 낸 의견은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걸러내냐? 토의하고 투표 과정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 의견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학습 코칭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집에서 혼자 하지만 학교에서는 혼자 하지 않잖아요. 선생님 수업에서 일어나고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아이들 대화 속에서 단순히 1 더하기 1은 2야. 응, 2구나.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1 더하기 1도 모르냐? 로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면 몰라. 혹은 2인가? 애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의 낱말, 언어에서 그 아이가 인식할 수 있는 학습의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우리 반의 학급에 있는 문화, 언어의 문화를 정리하고 가는 게 훨씬 학습을 처음을 다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동맹 전략을 써요. 좋은 말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건데 우리는 옳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따른다. 그래서 여기 아마 다 동의하실 텐데 친구들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너 살쪘네. 오랜만에 봤는데 너 살쪘다. 맞아, 살쪘어. 근데 너랑 안 놀고 싶다. 이런 거죠. 네. 좋은 말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뭐 요즘 힘든 일 있니? 요즘 뭐 맛있는 거, 뭐 맛집 많이 가봤니? 뭐 이렇게 충분히 좋은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알잖아요. 의도가 뭔지 알아요. 나 살쪘다는 거구나. 알아요. 하지만 그 친구가 나를 얼마나 걱정하면서 하는 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교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그리고 뭐 학부모 상담을 할 때, 혹은 교감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때 항상 이 6가지 낱말을 몇 개를 꼭 넣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민, 걱정, 해결, 도움, 성장. 이게 되게 마법의 레시피예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 저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뭔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아시죠? 어떤 느낌이신지. 저 못하겠습니다를 하고 싶은데 걱정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면은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못하겠다고? 내 말을 거절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너 걱정이 있는데 이 일을 어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 전략 이게 되게 중요하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그러면 저에게 좋은 말 전략, 제가 좋은 말 전략 강의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좋은 말 전략을 쓴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잠시 들어보세요. 자, 좋은 말 전략의 취지가 걱정과 고민을 넣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고민과 걱정을 넣었어요. 말을 진짜 넣었어요. 선생님이 진짜 걱정돼서 그래. 야, 이런 거 습관되면 진짜 안 좋아. 자, 아이들이 느낄 때 좋은 말 전략이라고 느낄까요? 아닐까요? 그냥 느낌상 어떠신 것 같아요? 아니죠. 좋은 말 전략의 핵심은요. 나의 진짜 진심을 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려움은 없어요. 선생님이 너가 준비물 안 가져오면 수업에 흥미를 못 느낄까 봐 그게 걱정돼. 선생님이 준비물 잘 챙겨올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론 선생님들 되게 이상적인 말투죠. 왜냐면 선생님이 열받으시잖아요. 준비물 너무 안 챙기면 열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 나오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이걸 매일 쓰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오늘 급식 맛있었어. 그러면 오늘은 이런 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좋은 데이트 있어. 그러면 오늘 기분 좋잖아요. 한번 써보는 거예요. 좋은 말 전략을 한번 써보는 거죠.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이제 선생님께서 흔히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지사지법이에요. 역지사지법의 대표적인 걸 제가 가져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게 왜 죄송한 일을 했을까? 왜 그랬어? 아니요, 장난친다고 살짝 비틀었는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뭔지 아세요? 장난이란 말 정말 싫어해요. 선생님들 이거 직업병이야. 장난? 장난이라고 해도 발을 걸면 넘어진다는 거 생각해 못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죄송합니다.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가 발 걸려서 넘어졌어. 어떻겠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자, 이거 아이들이 자동 조건 반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입장 바꿔 생각 못해요. 애들은 입장 바꿔 생각할 수 있으면 애초에 안 했겠지. 그쵸? 선생님이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 역지사지법을 많이 쓰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가 하겠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훈육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어느 날 기분이 좀 괜찮다. 좀 에너지가 남았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3가지 원칙을 아이들한테 미리 천명을 합니다. 뭐냐? 왜 그랬어? 안 하기. 선생님 그거 아세요? 애들한테 왜 그랬어? 라는 말을 해놓고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어? 라고 했을 때 말 안 하면 열받죠. 장난이었어요. 그러면 더 열받죠. 뭐가 막 변명을 주절주절 내면 변명한다고 열받죠. 그러니까 왜 그랬어?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해봤자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2번째는 왜 그랬는지 보다 첫 번째 그거예요. 나랑 대화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2번째는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3번째는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있는데 선생님한테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아요. 피해자한테는 되게 그냥 미안하고 끝내는데 선생님한테 죽을 죄를 진 것처럼. 근데 아시죠? 재판장에 가면 가해자들이 판사님한테 그렇게 눈물을 쏟는데요. 근데 실제 피해자한테는 뭐 피해 보상도 안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싶니? 그럴 기분이니? 네, 괜찮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얘기해 줄래? 그럼 이제 얘기를 줄줄이 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현상보다 본질을. 아이가 발 걸려진 것만 보지 마시고 혹시 다른 이 아이의 문제의 본질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예전부터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돈을 빌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을 한번 짚어주시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대화 방식의 아이들하고 계속 여러 번 오가면요. 아이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도 이 방식을 모방해 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이 아이들을 혼내는 방식을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자기 친구를 혼낼 때도 똑같이 씁니다. 선생님의 언어로 아이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대화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학습 하루에 6시간, 7시간 이상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대화 속에서 수업을 이뤄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좋은 말 전략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토의를 할 때 다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싹 해놓고 이제부터 학습 코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토의 문화가 정착이 되면 얘기할 때 되게 편해집니다. 어쨌든 이제 감정 코칭에서 이제 학습 코칭에 넘어갔어요. 학습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의 개념을 잡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선생님들께서 뭐 여기서 이제 학습 코칭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학습 코칭 관련된 뭐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녔는데 공부 그 자체에 대한 논의나 대화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꼭 이런 걸 해봅니다. 나한테 공부란 무엇일까? 그리고 왜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가야 돼요. 이걸 저는 꼭 그 수업 첫 시간에 합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뭐 미래가 잘 되기 위해, 똑똑해지려고, 뭐 안 하면 바보가 되니까 이렇게 되게 좀 뭐랄까, 좀 장밋빛 미래를 그려요. 근데 공부 자체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이 되게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해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다, 지겨운 거다, 잘 모르겠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야 하는 이유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해야 하는 이유를 본인이 찾은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너 이거 하면 뭐가 돼? 하면 뭐 사줄게? 하면 뭐가 될 수 있어? 라고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정작 현재 진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뭐냐고 보면 공부 자체는 악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나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쁜 공부의 반대인 착한 공부 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공부는 3가지다 얘들아. 스스로 함께 재미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관리, 성공 경험을 느끼는 것이고 함께는 대화, 메타인지를 하는 것이고 재미있게는 거기서 본인이 공부 희열도랑 수업 동기를 어떤 느낌을 가지면 앞으로 선생님이 없어도 너가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그거죠. 내가 없어도 이 아이가 다음 공부를 스스로 이어갈 수 있는 게 진짜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책상과 사물함 정리부터 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가끔 아이들 막 청소하다가 이렇게 청소하다 봤는데 내가 준 소중한 프린트물 막 안에 막 구겨져 아이코디언처럼 막 구겨져 있고 막 쓰레기통에서 막 내가 준 시험지 막 떨어져 있고 그럼 막 선생님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이름부터 보잖아요. 어디 있지 이름? 이제 다 찾으면 조졌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사물함 정리부터 이게 실제로 제가 맡았던 6학년 학생의 사물함이었는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우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정리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네 기분을 일단 좋게 만든다. 너네 딱 봤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네가 학습에 대한 경험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들하고 시간 관리에 대한 걸 배우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저는 아이들하고 3월 때도 많이 하는 건데 가장 바쁜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날, 힘든 날을 하나 골라서 그날의 시간표를 짜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짜준 스케줄, 그냥 부모님이 해주는 스케줄대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막 힘들다고 얘기는 해. 근데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 스케줄 중에 제일 힘든 날을 스스로 짜보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자기가 자기 스케줄에 대한 메타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바쁘구나. 아, 이런 시간에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본인이 이미 하고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월별 계획표 없이도 한 달 동안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월별 계획표를 내 등에 딱 뒤에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건 완전 다른 아, 이번 주에는 이런 주간 학습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다른 거거든요. 두 번째 제가 아이들한테 여기 이제 요런 걸 이제 줘요. 요거보다 좀 반절되는 크기의 이 목걸이를 주는데 여기 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넣고 다녀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든 학습법 같은 거를 매일매일 실천하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채워서 여기 끝까지 채우면 다음 장으로 바꿔주는 걸 해요. 처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선생님 이거 애들 질문 뻔하죠? 선생님 다음 뭐 줘요? 제가 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이 흐씨 하면서 막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네들 기분만 좋아지는 거야 라고 하고선 마지막에 줍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제가 줘요. 그러니까 이게 총 9달이니까 9장을 다 하는 애가 있어요. 끝까지. 제가 아무것도 안 준다고 했는데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그런 애가는 제가 이제 학용품 세트를 선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메타인지를 스스로 세워보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스스로 함께 재미있게 세 가지라고 했죠. 함께 영역에서는 제가 대화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함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메타인지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평평대화라고 해서 평화롭고 평등한 대화라고 하는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네. 첫 번째는 대화 번호 정하기. 이게 뭐냐면 제가 공개 수업 때 교장 선생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애들하고 막 이제 토의 주제를 줬어요. 그래서 막 한 5분이 지났는데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기서 애들이 아시죠? 딱 느낌이 막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너네 왜 안 해? 그랬더니 아 누가 먼저 할지 정하고 있었다고. 5분 동안. 이미 수업 5분이 지났는데 누가 할지 정하는 것 때문에 아직 아무도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분란의 씨앗 정도는 선생님이 그냥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화 순서나 방식은 선생님이 정해준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모둠은 4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뭐 1, 2, 3, 4도 해도 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모둠이 정한 것도 됩니다. 근데 학급을 통일해야 돼요. 하나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6분이 여기서 뭐 4분 저 뒤에 이제 3분 계신데 4분이 계시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하면 각 테이블별로 봄 다 있겠죠? 여름 다 있겠죠? 그럼 선생님은 오늘은 봄부터 발표할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발표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딱 준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해요. 오늘은 여름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발표시킬 때도 저는 손 들고 안 시키고요. 그냥 오늘은 봄 친구가 발표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제 봄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 배화번호 정하기고요. 이건 5번하고 연결되는데 처음에 훈련시킬 때에는 자, 봄 친구 발표할 거예요. 근데 본인 얘기 아니고 짝꿍 얘기 발표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봄 친구는 자기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름 친구가 발표해야 되니까 그걸 듣겠죠. 그리고선 제가 확인합니다. 여름 친구한테. 여름 친구 지금 봄 친구가 발표한 내용이 맞습니까? 그럼 애들은 어설프게 맞다고 안 해줘요.
자기 말한 거 잘못 전달하면 아닌데요. 그러면 앉아서 다시 얘기하세요. 그럼 다시 듣고 발표합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하루 수업할 때 발문을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훈련시키고 나면 다음 단계가 모든 전체 거를 종합해서 발표하세요. 아니면 들은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발표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기 의견 발표 안 시킵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기 의견 발표시킨다고 하면 아이들이 다 적자생존이어서 자기 할 것만 생각하고 남의 의견 잘 안 듣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 4개 모둠이 한 모둠이어도 절대로 동시에 4명이 대화하는 거 금지입니다. 무조건 2인이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4명이서 발표를 서로 토론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2명밖에 얘기 안 해요. 어차피 2명 그냥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6명을 모둠으로 했던 5명을 모둠으로 했던 무조건 2명이 발표하는 겁니다. 2명이 먼저 대화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TPS예요. 3번에 이제 Thinking, Pair, Share 이렇게 돼 있죠. 메릴랜드 대학에서 개발한 발표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 질문할 거예요. 자, 왜 계속 지구의 계절이 바뀔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누가 손 들고 지구의 공전 때문이요? 이거 금지예요. 바로 발표하는 애 있잖아요. 친구의 생각을 뺏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발문하면 thinking, 생각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보통 5초에서 10초 정도 셉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뒷짐지고 저는 선생님도 아시죠? 내가 해놓고 내가 못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뒷짐지고 손가락 피면서 그 침묵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절대 발표 금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계절이 바뀌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페어가 뭐죠? 짝이잖아요. 짝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 쉐어 대응가 이제 그럼 봄 친구, 여름 친구 이렇게 해서 발표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일련의 제 발문에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서로 나누고 다시 피드백 되는 과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고기 질리는 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TPS는 이렇게 생각할 시간 주는 게 원칙이다. 절대 손 들고 발표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기 질리는 듣는 방식법에 대한 비언어적 의사표현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고기는 질리지 얘들아? 그럼요, 고기 질리죠. 고개 끄덕이면서 들으세요.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이세요. 질문하면서 들으면 더 좋아요. 정말 그렇구나. 리액션 해주세요. 이렇게 고기 진리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제가 몇 시까지였죠? 그래서 제가 35분이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덮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게 다음 거에다가 답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혼자해서 여럿이로 가는 미션을 할 때 이 게임을 꼭 하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이거 나중에 학교 가서 꼭 해보세요. 자, 지금은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같이.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답 보지 마시고요. 여기에 7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이걸 찾는 겁니다. 책에 답이 나와 있어서 책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애들한테는 1분 정도 주는데 저희는 성인이니까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7가지 다 찾으신 분. 6개, 5개, 4개, 3개. 네.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편하게 그 안에서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알겠죠? 자. 막 얘기하세요.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그렇게 막 얘기 나누시면 돼요. 네, 얘기 나누시면 돼요. 자, 이걸 하는 이유인지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하냐면 혼자 생각하게 하고 이번엔 짝이랑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엔 모둠이랑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엔 모둠과 모둠끼리 서로 협업하게 하고 마지막엔 제가 교실을 떠나요. 반 전체가 다 막 소통하면서 7가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뻥을 쳤죠. 작년에는 15분 만에 찾았어.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은 지금 13분 만에 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애들한테 막 뻥을 섞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정답은 이겁니다. 일단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 2번째는 호텔 1층에는 방이 없죠. 네.
누가 그래요. 선생님 제가 간 호텔에 1층에 방이 있던데요? 그 호텔 아닐 거야. 그거 호텔 아닐 거야. 아빠가 호텔이라고 했겠지만 호텔 아닐 거야.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엔 7가지 거짓말인 게 거짓말인 거예요. 6개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반에서 제일 엉뚱하고 맨날 평소에 엉뚱한 말만 하는 아이가 이걸 잡아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요소는 뭐냐면 논리적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얘기든 다 들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도. 그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의견도 소중하다. 어떤 의견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답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 그래서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이제 다행히도 사실 작년하고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뒤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수업을 거의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과 되게 붙고 밀착하고 가까이서 대화하고 이런 수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엔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3대 코칭 수업이라고 되게 간단한 거예요. 4명이 한 모둠이라고 했죠. 한 명은 문제를 안 풀고 뒤에서 피드백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물론 수학 실력이 가장 좋은 아이였겠죠. 그럼 이 아이는 선생님 저는 안 푸는데 실력이 어떻게 내려요? 가르쳐 줄 때 제일 늘어. 선생님도 수학 원래 못했어. 내가 10년을 가르치니까 너무 잘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더 많다. 그래서 4명 앞에 나가서 칠판에 선생님 풀게 시키면 이 한 명은 같이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제가 물어봐요. 너는 봤을 때 어떻게 이 아이가 틀리면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아? 물어봐요. 그럼 이 친구가 여기서 계산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네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수업 단원 들어가기 전에 애들한테 한번 책을 쭉 읽어보고 어떤 개념을, 오늘은 각기둥과 각부의 차이점 한번 여러분이 하나도 안 배웠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냥 막 적는 거예요.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보고 여기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끌어낸 답 아니면 맞다고 생각하는 답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한테 되게 자신감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수업을 안 받았는데 내가 그냥 책을 읽었는데도 오늘 수업에 되게 중요한 핵심들을 내가 짚었네. 이런 것들을 좀 자신감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칠판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칠판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낙서판이고 가장 소통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엔 뭐 메타버스니 뭐 가상공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학교 교실 안에서 가장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는 칠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서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판서를 채우는 활동을 해요. 쭉 판서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판서 채우는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르침 배움지를 이건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위한 전략 제시. 아이들이 성공 경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막 문제를 잘 풀고 100점 맞아야지 성공한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하는 것 자체에서 성공 경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심옥점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55쪽에서 70쪽까지 읽으세요. 그러면 읽는 아이는 착한 아이, 안 읽는 아이는 그냥 모든 아이가 다 그렇습니다. 잘 안 읽죠. 막 앞장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이거 왜 그렇죠? 선생님이 목표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2분 내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아시죠? 정말 대충 읽죠. 2분 내에 읽어야 되는데 대충 읽겠죠. 4번째 단계가 이게 지금 시간이 목표 시간 들어갔어요. 이번엔 시간 목표 점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점수는 꼭 계량화된 점수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봤을 때 평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2분 동안 읽어본 다음에 반복되는 낱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렇게 하면 반복되는 낱말 찾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읽어야 돼요. 네, 이렇게 심옥점 전략이 들어간 방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자, 10분 동안 12쪽까지 풀어본 다음에 짝과 풀이를 비교해 보세요. 둘이 답이 다르면 다시 풀어보세요. 둘이 답이 다 완전히 그 말은 뭐예요? 둘이 답이 일치한다는 건 답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빙고 게임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수학 문제를 푸는 목표 달성한 다음에 놀 수 있다는 성취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작은 성공 전략이거든요. 자, 금연을 주제로 4컷만나 그리기 해볼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리라고 하면 이제 어떡하죠? 아이들이 다 흰색에다가 검은색 연필로 졸라맨 그려놓고 다 했어요 하죠. 그리고 아니면 선생님 배경 칠해요. 뭐 몇 명 그려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졸라맨으로 그려도 되지만 한 컷은 반드시 정성 들여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정성의 기준은 3명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인정받으면 내 그림이 인정받았어. 성취를 얻는 거죠. 그리고 공책 정리, 아까 제가 칠판 판서는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공책 정리로 이어집니다. 요즘에 뭐 배움 공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책 정리법이 있는데, 제가 만든 안 트셔도 됩니다. 공책 정리법이 있어요. 아마 교사가 만든 컨텐츠 중에 제일 아마 조회수가 높을 거예요. 이제 우공코라고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 검색하시면은, 이제 공책 정리 딱 보면서 할 수 있게 만든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칠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교사 또 수업은 아이템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허니콤보나 고무 자석 패드 같은 거 되게 이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타이머도 막 3개씩 가지고 있어요. 타이머도 아이들한테 되게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여서 이렇게 엄청 큰 타이머 같은 거. 네. 그리고 아이들 이름 같은 거 다 잘라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이름 꾸미게 한 다음에 제가 붙여놓고 미션을 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처음에는 꽉 차 있는 판사였어요. 근데 제가 다 지워요. 막 군데군데 막 일부러 지워요. 그리고서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공책 정리한 거랑 비교하면서 판서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기가 책임지고 채워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채운 거 이렇게 되죠. 그 채우고 나서 같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같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선생님이 판서해주면 그냥 보고 적고 끝나잖아요. 근데 내가 적은 걸 다시 한번 내가 칠판에다가 환류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뻥 뚫어서 제가 빈칸을 비워놓고 아니면 자음만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이름표를 다 붙여놓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모둠에서 아까 얘기했던 TPS 방식으로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얻어서 나오는 거죠. 마인드맵 같은 경우도 많이 하시니까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마인드맵 같은 것도 같이 만듭니다.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보는 마인드맵. 칠판이 되게 좋은 수업 도구라는 거, 이렇게 고무자석패도 쭉 붙여놓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연산 문제를 쫙 내줘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풀고 뒤에 있는 친구가 맞았어, 통과시켜줘요. 그런데 통과시킬 때 자기가 숫자 하나를 바꾸고 통과합니다. 이게 되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274 곱하기 30 풀었죠? 그럼 얘가 보드마크 하잖아요. 여기 있는 숫자 하나를 지우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는 새로운 문제를 계속 푸는 거죠. 밀어내기 식으로. 그래서 자기들 숫자 바꾸면서. 근데 바꿀 때 선생님이 그건 주셔야 돼요. 수업 목표가 뭐 3자릿수 곱하기 2자리다. 그러면 그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좀 장난기 많은 애들이 막 999 곱하기 막 999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런 거는 제한시켜 주시고, 이제 선생님이 바꿀 수 있는 숫자는 선생님이 이제 위치만 정해주시면 아이들이 숫자 바꾸면서 이동하면서 계속 밀어내기로 자기가 연산을 계속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별 숫자 뭐 풀기 대항전 이런 거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공책 정리할 때 아이들 수학 공책 쓸 때 이렇게 좀 쓰는 거. 그리고 요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수포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고안한 건데요.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험지 보시면 보통 단원평가가 25문제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쉬운 문제랑 중간 문제랑 제일 어려운 서술형 문제 3개를 종이 자체를 분리해서 3단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 6문제, 중간에 뭐 5문제, 제일 어려운 거 3문제. 그래서 한 장의 시험지 문제에 뭐 7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풀면 다음 단계로 가는데, 보면 제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해놨죠. 1단계는 뭐 방패, 2단계는 뭐 물약, 3단계는 갑옷. 이걸 다 풀면 뭐 할 수 있죠? 여기는 악마한테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게 하나의 레벨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데 이거 문제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반 아이들이 제가 뭐 앞치마를 제가 딱 입은 다음에 오늘 수학 레시피는 피자다. 그럼 이제 피자 종류별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피자 막 그림을 그려서 여기다가 막 낙서할 수 있어요. 왜 맛집 가면 뭐 누가 참 맛있어 막 후기 남기는 거 있잖아요. 이 문제를 다 풀면 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인증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노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쪼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이걸 되게 빨리 통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뭐냐면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인증을 남길 수 있잖아요. 자기 이름표를 딱 붙여요. 그럼 그 밑에 통과하지 못한 애들 있죠? 걔네들 2명까지 밑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PT를 받는 거예요. 수학 PT를 받아요. 그 친구들은 이 친구가 직접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마지막까지 통과 못한 애들 있죠? 그 친구 2~3명 있거든요. 그 친구만 선생님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나머지는 수학 잘하는 마스터들이 이 친구들 다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정을 왜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왜 아이들과 대화를 먼저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제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코칭에 있어서 함께 할 때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대화. 물론 어떤 방법이든 다 방법이 중요하지만 기본은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의 어떤 품격을 올리는 걸 훈련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네. 뭐 1일 수학은 너무 많이 아실 텐데, 아까 제가 시험지를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3단계로 시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티셀파에 가면은 시험지 간편 마법사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선생님 들어오고 하면은 바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 문제가 이렇게 문제 은행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3단계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착한 공부법은 제가 낸 책인데, 네, 검색하셔서, 안 누르셔도 됩니다. 누르면 너무 홍보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은 안 받으려고요. 네, 시간이 너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께서 되게 열심히 이렇게 들어주실지 몰랐는데 정말 귀 쫑긋 눈 크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